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죠. 사실 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증거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증거보다는 증언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돔이나 정액이 발견됐어요. 성폭행의 증거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게 정상적인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성폭행이었는지 쉽사리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만큼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해서 전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아주 끔찍한 사건이 곡성에서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몇 년 전이죠.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사업차 잠시 이곳에 머무르고 있던 A씨에게 갑작스럽게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한 여성이 찾아오더니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요. 당신이 내 조카 성폭행했잖아! 큰 소란이 일어났고 A씨는 황당하죠. 하지만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헛소리를 하나? 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고 경찰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뜬금없게 들리던 헛소리, 당신이 내 조카 성폭행했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A씨는 피의자로 지목을 당했고요. 2016년 11월 30일, 1년 후에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됩니다. 일단 그 A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그의 딸이 아버지를 찾게 되는데요. 너무나 억울했던 A씨는 나는 그 조카라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 일면식이 전혀 없다라고 막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A씨의 항변은 묵살됩니다. 딸과 가족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이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에 재검토를 해달라라는 걸 신청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현장 검증도 신청하게 돼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현장이 너무 멀어요. 이 두 이유로 두 개 다 모두 기각해버립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구속이 되고 나서 1년 4개월 만인 2017년 3월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그 조카, 그녀는 누구일까요? 2015년 12월 30일 곡성의 빌라로 돌아가서 그날의 사건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외지인으로 묵고 있었던 A씨는 타깃이 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머무르던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여성, 그녀가 A씨를 타깃으로 지목하게 된 거죠. B씨라고 할게요. 그녀를. B씨, 그녀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조카딸 C양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 B, 조카 C예요. 그녀의 주장은 이 A가 우리 조카딸 C양을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속해서 집과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고 일단 C양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C양도 네, 제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C양이 사건 경위를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때 C양이 2급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죠. 라고 당연히 받아들였고요. 그 진술을 그대로 채택해버립니다. 그래서 C양이 네, 저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무고한 A씨는 징역 6년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모두가 A씨가 범인이야 라고 몰아가고 있을 때 그의 딸만이 결백을 믿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도저히 이상해, 미흡해. 그래서 혼자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임산부의 몸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게 되죠. 막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던 딸이 이상한 걸 또 발견해요. 그 C양이 A씨가, A 아저씨가 성폭행을 날 여기서 했다라고 지목된 모텔이었습니다. 이 모텔에는요, CCTV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 CCTV,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간 정황이 있는 어떤 CCTV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텔 안에만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다수의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단 한 군데의 CCTV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은 제보자 또는 PD수첩에서도 이미 다뤄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PD수첩이 수사 관계자한테 당신들 이거 CCTV 안 걷어가지 않았냐 라고 알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미 모텔에 연락을 했다. 근데 CCTV 저장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당연히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모텔의 주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난 경찰이랑 통화한 기억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은 일주일이 아니라 4개월이었어요. 충분히 A씨가 진짜 범인이었고 성폭행이 일어났다면 CCTV 확인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었던 거죠. 경찰은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게 드러납니다. 또 딸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피해자라는 C양의 말에도 모순이 많았습니다. 먼저 C양은 저 A 아저씨가 나를 차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차량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못하는 겁니다. 또 A씨가 지난번에 나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했다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에, 이 날에 18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18일 날 나를 가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모텔은요, 내부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게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대를 알아내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정작 A씨는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날에 우리 아버지가 아예 이 동네에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도로 CCTV 그리고 톨게이트 체크 내역 이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의견을 묵살했죠. 이게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당 시간대에 정확한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CCTV를 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럼 A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금세 추정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은 C양의 진술이 이미 있었고 우리는 범인 거의 정해놨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일단 이 C양의 진술 과정에서 전문가에 따르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근데 C양의 진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조사자가 또는 경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범인을 정해놓고 유도 질문을 했다면 꼼짝없이 경찰의 방향대로 범인이 특정 지어지는 겁니다. C양이 비록 지적장애이긴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말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양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는 이건 지적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연결지어버렸죠. 그 외에는 모두 유도 질문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말 답답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금요사건 파일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건들은 이제 지적장애 아이가 피해자였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좀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증거를 찾아서 다니던 A씨의 딸이 마침내 C양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C양과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사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백을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C양이 이때 진실을 털어놓게 된 거죠. 사실 그녀를 성폭행한 사람은 그녀의 고모부였습니다. C양과 함께 살고 있던 그녀의 고모 B씨 기억하시죠? 그리고 B씨의 남편 고모부. 애초에 A씨가 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한 사람도 고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한 사람도 고모였죠. 고모는 고모부와 함께 이 C양을 양육을 했는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는지 조카에게 폭행을 종종 일삼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고모부는 강간까지 자행합니다. 성폭행이 이뤄진 후에 조카에게 푼돈을 쥐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다시 그 돈은 고모가 가져가게 되죠. C양에게 고모와 고모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모가 이 장애를 가진 C양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를 계획하게 되고 조카한테는 야야 너 경찰들이 물어보면 저 A 아저씨 알지? 저 아저씨가 널 데리고 1년 전부터 모텔 데려갔다고 해. 저 아저씨가 너 성폭행했다고 해? 라면서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걸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장애인 센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죠. C양은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고모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양의 진술에는 일관성도 신빙성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C양이 마침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사건 이후에 고모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A씨의 딸을 만나서 사실을 말하게 되고 2017년 9월에는 A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나는 A씨에게 성폭행 당한 적이 없다. 나를 성폭행한 사람은 고모부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고모랑 고모부가 이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범죄를 계획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고소가 몇 번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 일반인들한테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C양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고모부 외에는요. 근데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죠. A씨는 결국 억울한 11개월의 옥살이를 끝내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2019년 1월 31일에서야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고모랑 고모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고모부는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죠. 좀 생각해보면 피해자 진술도 있고 가해자가 자백도 했고 심지어 친족 간에 벌어진 범죄인데 왜 형량이 6년을 받은 A씨보다 절반도 안 되는지는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여간 진범이었던 고모부는 2020년 5월 27일에 얼마 전이었죠? 만기 출소한 상황이고요. 고모 B씨는 현재 구속영장 실질 검사 후에 구치소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뉘우치기는커녕 이 진실을 밝힌 조카에게 앙심을 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있다고 해요. 그 조카한테 야, 너 가서 얘 같이 사는 그 남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해.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무고교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죠. 고모는 이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가 없으면 타당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죠. 오히려 유죄 추정에 의해서 수사와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아니, 그럼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수사계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유죄라고 생각했다 라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무죄인 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나는 유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불과 4년 전, 5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곡성 강간 무고 사건. 이건 정말 누구나 피해자가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더 섬뜩했는데, 그 B씨 고모 부부처럼 성폭행이 증언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성범죄에 증거주의 채택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최선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분명 같은 사건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